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도 너무 싼 위치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만 하더라도 몇 프로가 빠졌죠? 거의 30% 빠졌네요. 네, 코스피가 이제 지수가 한 고점 대비 30% 정도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의 뭐 30% 이상 빠지면은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그 약세장이냐 아니냐, 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싸게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글로벌 이제 마켓 그 피어 비교표를 좀 가지고 온 건데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가 17.4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 오늘자 기준으로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이제 나온 거여가지고 오늘 기준으로 하면 5.8배입니다. 5배로 이제 진입을 했죠. 6배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선행 PER이 17.4배고요. 미국은 20.7배, 유럽이 14.9배, 중국이 10.5배, 일본이 16.7배 이런 것들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우리나라랑 최소 2배에서 이제 뭐 3, 4배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역대급으로 싼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PBR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평균이 3.33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1.8배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이랑 중국이랑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이 4.8배, 유럽이 2.29배. 그래서 PBR도 지금 부담을 좀 많이 내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자 기준으로 PBR이 1.7배대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PBR, PER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전 세계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도 매우 싼 수준에서 지금은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좀 단기 어떤 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5.5배, 6배를 하회하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온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은 금융위기보다 더 낮은 밸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뭐 전 세계가 특히나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아사리판이 났을 때, 그럴 때 밸류에이션이 7배를 하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선행 PER이 7배를 하회했던 적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008년도 10월 23일 요때 하루였습니다. 하루가 아니죠. 이때로 한 일주일 정도 한 7배를 하회하는 그 일정 그 며칠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10월 23일부터 해가지고 네, 여기서 보면은 10월 23일부터 7배 이하로 진입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7월 29일까지 딱 일주일이나 7일 정도, 7거래일 정도 7배를 하회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7월 딱 3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날 갑자기 PER이 7배를 또 상회하는 갑자기 주가가 급등 나오는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때 뭐가 있었나라는 걸 보니까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왑 이제 체결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급격하게 증시가 급반등이 나왔고요. 이때 코스피가 11%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PER이 7.5배로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거의 뭐 7배를 하회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7배를 하회하고 있었던 그 위치 자체가 그리고 그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 정도 하회를 하고 그리고 요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유동성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PER이 7배 이상으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ER이 7배를 하회한 지 꽤 됐습니다. 네, 꽤 오래됐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정이 나온 지 또 꽤 됐기 때문에 꽤나 오래됐고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길고 더 딥하게 낮은 수준의 밸류를 지금 현재 좀 측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언제 뭐 이때랑 똑같이 지금 뭐 급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시장에서는 실적을 확인을 하고 싶어하고 캐펙스가 더 투자가 더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더 확인을 하고 싶어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시간은 더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 뭐 급등이 나오는 게 쉽지는 않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도 그 이제 통화 스왑 체결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급반등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기랑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새삼 좀 어이없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1,500원도 뭐 하회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이 원달러 환율이 하회하고 있는 원인이 뭘까라는 걸 좀 보니까 결국은 SK 하이닉스 ADR
성공적인 상장 그리고 달러 유입 효과에 기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안정화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2개월 변동성도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가 통화 수합을 이제 체결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기업이 확보된 달러 물량을 국내에 출해해서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에 좀 차이점이 있는 거지. 결국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대외적인 변동성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금융위기 때 그 딥밸류가 어떻게 해소가 됐나라는 걸 보니까 결국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이게 좀 해결이 됐다라는 이슈를 봤을 때 지금도 좀 비슷한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한국이 싼데 당연히 기업들이 싸니까 한국이 싸겠죠.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PER이랑 이런 것들인데 5배, 5.6배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삼전이랑 SK하이닉스 둘 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36.8%나 급락이 나왔어요. 많이 빠졌죠. 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마이너스 36.8% 기록을 한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니까 22년도 SK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했던 시기 있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의 적자를 기록했던 마이너스 43% 빠졌었던 2022년도랑 지금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낙폭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역대급의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전에 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던 이때 주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주가는 이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엄청 시클리컬 산업의 기업이잖아요. 반도체 기업이고 대표적인 2년마다 주기가 반복되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2년 만에 고점을 찍고 이익이 고점을 찍고 그 2년 만에 적자가 전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그런 기업이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봤을 때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지금은 역대급 전 세계 시총 15위 안에도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고 되게 큰 기업이긴 하지만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적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시클리컬 산업을 탈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진짜 탈피를 한 건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이 한 2년 정도 됐다. 이러니까 이제 고점 찍고 다시 적자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곧 얼마 안 남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미리 반영을 한 그런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과연 이게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한 대로 지금 앞으로의 이익이 과연 2년 전처럼 다시 적자로 돌아갈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걱정을, 그거의 미래를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미래가 안 온다고 하면은, 그리고 시장에서 그 걱정이, 그리고 우려가 너무 과하다고 이제 결론이 난다고 하면은 이 낙폭은 금방 또 회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이게 사실이 아닌, 그리고 실제보다 더 과장된 우려를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아니라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상황이고, 메모리 3사 12개월 선행 PER 오늘자 기준 블룸버그 기준으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4.5배까지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가 4.7배, 마이크론이 6.8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클리컬한 기업들이야.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은 다시 2년 전처럼 적자 기업으로 갈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게 지금 고점을 찍은 건지, 이전처럼 과연 적자 기업으로 계속 다시 돌아갈 건지, 요 여부가 시장에서는 좀 결론을 짓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전만큼 또 업황이 안 좋다고 해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빠르게 적자 기업으로 과연 돌아갈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구조 자체가 좀 달라졌잖아요. LTA라는 어쨌든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요게 일단은 생겼고, 그러면서 이익의 하단을 좀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한 어쨌든 이 강제력이 지금은 생겼고, 그러니까 과거랑은 사실상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다르게 진행이 되는, 전개가 되는 그 초입에 있는 상황이고 첫
또 사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신뢰도를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에 조금 한번 지켜보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땐 너무 과하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과하게 우려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발표나 그리고 앞으로 뭐 빅테크 기업들의 앞으로 전망치를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좀 생각보다 금방 또 주가도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레버리지 ETF가 원인이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레버리지 ETF는 이제 좀 물론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변동성이 여전히 되게 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상승이 나오면은 매수가 붙는 그런 구조고 하락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상승 나올 때는 상승으로 또 쭉 밀어버리고 하락이 나올 때는 하방으로 또 쭉 밀어버리는 그런 성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의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향력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AUM 같은 경우에도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어쨌든 하락은 레버리지 ETF만 원인이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레버리지 ETF가 원인이면 우리나라만 빠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빠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져야 되고 좀 그게 맞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의 기술주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타이오유덴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19%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키옥시아도 오늘 12% 그리고 무라타 같은 경우에도 8% 넘게 좀 하락이 나왔고 이비덴도 오늘 몇 프로죠? 네, 이비덴도 오늘 한 8%? 8, 9% 정도 좀 하락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런 대외적인 리스크까지 같이 지금은 겹쳐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외 국가들도 같이 좀 빠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지금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밀리고 있는 그래서 펀더멘털에 대한 의심이 지금은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가 되는 게 진짜 시장의 찐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뭐 결국은 다음 주 빅테크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기술적 반등 그리고 단기 반등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결국은 그게 좀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단기 반등은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오늘 장 막판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요거 이제 그래프를 좀 가지고 온 건데 오늘 투자자별 그 선물 쪽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요 빨간색이 외국인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그리고 뭐 요 회색이 개인이어서 요거는 뭐 제외하고 어쨌든 외국인이 장 초반 그 한 3시까지는 계속 팔다가 선물 쪽에서 계속 팔면서 쭉 매도하다가 3시 이후로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 그러면서 급격하게 매수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확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장막판에 갑자기 순매수가 확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까지 쭉 매수 규모가 점점점 커지다가 외국인이랑 정반대로 이렇게 좀 크로스되는 교차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이제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1조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총 누적을 봤을 때 6조 정도 누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물에서는 쭉 밀고 선물에서는 장 막판에 쭉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상방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외국인들이 계속 이번에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조 원 정도 누적 순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건 여전히 좀 상방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보고 있다라고도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짧게 보더라도 오늘만 하더라도 장 막판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좀 전환이 된 것만 봐도 일단은 내일의 어떤 반등은 좀 모색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 그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펀더멘털이 이제는 훼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좀 워낙 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지금이 진짜 펀더멘털이 훼손이 된 게 맞냐? 이제 고점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제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투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피크아웃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늘 사실상 더 주가를 뺀 요인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 근데 좀 내용을 보면은 살짝 그 표면적으로 보는 내용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도 사실 좀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그 리포트만 보면은 목표 주가는 유지입니다. 목표 주가는 38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했어요. 근데 이번에 실적,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하회할 수 있다. 예상치를 좀 하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80조 9천억 원, 그 영업이익이 60조 4천억 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 컨센이 65조 원인데, 65조 원 대비해서 한 7.1%에서 8% 정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회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전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거 컨센 대비해서 하회해? 그러면은 이거 피크아웃이네? 좀 끝났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추정치를 조정한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실적 우려가 아니라 체결된 장기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가격 가정을 좀 현실화한 거다. 그래서 올해랑 내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8.8%, 11.4% 각각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는 구조가 이젠 SK하이닉스가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고수익을 길고 안정적인 구조로 바꿔나가는 좀 체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어쨌든 만약에 진짜로 SK하이닉스의 뭐 체질적인 면이 그리고 본질적인 면이 좀 훼손이 됐다고 하면은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겠죠. 근데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제 이익에 대한 전망치만 좀 하향을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 기업의 기대치 자체는 계속 높게 가져가도 된다라고 좀 여기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그 2분기에 컨센이 65조, 영업이익 컨센이 65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하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을 주력으로 팔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SK 하이닉스의 HBM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전부터 여러 번 강조를 드렸다시피 HBM의 가격 상승세가 이번 분기에는 좀 많이 주춤했단 말이에요. 특히 올해에는. 네, 그래서 메모리 상승률보다 당연히 좀 주춤했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그 이익도 그렇고 SK하이닉스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작을 수밖에 없다, 좀 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나 영업 그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74.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을 할 거래요. 그리고 미래 이익 전망도 낮춘 이유가 이제 뭐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좀 단골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예상치 대비해서 각각 조금씩 하향을 했잖아요. 8에서 11% 정도. 근데 이유가 회사가 어려워졌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빅테크 고객사들이랑 이런 3년에서 5년 정도의 LTA를 좀 새로 맺었으니까 가격 구조를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언제 폭락할지 몰라서 과거에는 엄청 불안해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좀 안정적인 가격으로 장기간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널뛰게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많이 완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 같대요. 실적 안정성이 더 강화될 것 같고 3분기부터 이제 HBM4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장기 계약 가격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HBM 평균 판매 단가가 되게 크게 오를 것 같대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전체 디램 매출 성장을 좀 견인을 할 것 같다라고 이번에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돈을 많이 버는 걸 넘어가지고 그 고수익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느냐, 네, 그 여부를 좀 증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증명이 되면서 주가 가치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TSMC랑 항상 비교를 하지만 TSMC는 영업이익률이 뭐 60%대밖에 안 돼요. 지금 뭐 SK하이닉스도 70%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TSMC는 뭐 60%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메모리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밸류를
부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럴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TSMC는 이런 이익의 변동성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 이익이 널뛰기 하는 것들이 좀 적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어떤 실적의 안정성이나 가시성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더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된 시간이 매우 짧고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이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이 내용들에는 사실 그렇게 뭐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 뭐 한투에서 그 적었던 내용들 중에서는 이미 1분기부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LTA를 체결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디램 가격이 계속 폭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굳이 LTA를 굳이 체결을 해가지고 가격에 상단을 묶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좀 걱정이었었고 만약에 지금부터 LTA를 체결을 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디램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별로 없어서 LTA 체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들이 이미 1분기부터 있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뭐 80%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률 더 늘리고 더 비싸게 팔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래 알고 있었는데 시장이 지금 뭐 주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좀 과하게 더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주가가 안 좋으니까 이런 비슷한 류의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가가 좋을 때는 원래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좀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관련된 좀 비슷한 최근에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뭐 BNK였나요? BNK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그때는 하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키움증권. 네, 키움증권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부정적인 리포트를 썼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것도 고점 대비해서 이미 많이 빠졌을 때 10% 이상 조정이 나왔을 때 나왔던 리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주가 따라서 사실상 좀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그런 류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뭐 평소랑 달라진 내용은 크게 뭐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